1년 전, 나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은 냄새로 시작되었다. 눅눅한 종이 냄새와 하룻밤 사이에 식어버린 원두커피의 시큼한 향기. 내 헌책방 서우는 딸아이의 이름을 딴 곳이었다. 하지만 딸아이는 이제 이 좁은 책방이 아니라 바다 건너 먼 도시에 있었다. 1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때 나는 이 책방이 내 남은 생의 전부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딸아이를 키우고 책을 읽고 조용히 늙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그린 미래였다. 하지만 딸아이가 대학을 가고 유학을 떠나자 책방은 조용한 피난처에서 적막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그날도 그런 아침 중 하나였다. 겨울이었고 거리는 전날 내린 눈이 채 녹지 않아 질척거렸다. 난방을 켰지만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을 다 막아내지는 못했다. 나는 두꺼운 스웨터를 껴입고 카운터에 앉아 막 배달된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다. 손님은 없었다. 오전에는 원래 손님이 드물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고등학교 동창인 미숙이었다. 지연아, 잘 지내지? 목소리가 왜 그래? 미숙이의 활기찬 목소리는 언제나 이 눅눅한 책방의 공기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냥 좀 춥네. 무슨 일이야? 아내요, 주말에 뭐 해? 뭐 하긴, 깨재봐야지. 가게는 하루 좀 맡겨. 너 그러다 거기서 책이랑 같이 화석될래? 내가 너 주려고 끝내주는 자리를 하나 만들었단 말이야. 자리라는 말에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미숙이는 내가 이혼한 직후부터 어떻게든 나를 구제해 보겠다며 이런저런 남자들을 소개해 주려 애썼다. 대부분은 나와 비슷한 처지의 중년 남자들이었고 몇 번 나가본 자리는 하나같이 씁쓸한 뒷맛만 남겼다. 됐어, 미숙아. 나 그런 거 관심 없는 거 알잖아. 아니, 이번엔 진짜 달라. 너 거절하면 평생 후회한다. 너도 이제 48이야. 곧 50이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래? 서우도 다 컸는데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내 인생. 그 말이 가시처럼 목에 걸렸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딸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이제는 텅 빈 가게를 지키는 것. 관심 없어. 그 남자도 나 같은 여자한테 관심 없을 거고. 나는 무심하게 책장의 먼지를 털어냈다. 야. 미숙이가 소리를 질렀다. 너 지금 너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누군지나 알고 말해. 이 사람은 아무나 만나는 사람이 아니야. 딱 한 번만 만나봐. 제발. 응? 미숙이의 간절한 목소리에는 단순한 주선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떤 사람인데 그래? 그건 만나서 직접 봐. 딱 1시간만. 내가 호텔 커피숍에 예약 다 해놨어. 토요일 오후 2시. 최고급 호텔이니까 옷은 좀 신경 써서 입고 나와. 알았지? 미숙이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질척거리던 눈이 다시 얼어붙기 시작하고 있었다. 호텔이라. 내가 그런 곳에 어울리기나 하던가.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토요일이 될 때까지 나는 그 약속을 거의 잊고 있었다. 아니,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토요일 아침 거울 앞에 선 나는 옷장을 뒤지고 있었다. 10년 전 이혼 법정을 오갈 때 입었던 낡은 정장, 딸아이 졸업식 때 입었던 원피스. 모두 지금의 나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모두 과거의 유물이었다. 결국 나는 평소에 입던 것 중 가장 깨끗한 검은색 니트와 회색 코트를 골라 입었다. 화장이라고 해봐야 스킨에 로션을 바르고 입술에 색 없는 립밤을 바르는 게 전부였다. 유스꽝스럽군. 나는 스스로를 비웃었다. 나로 8살의 맞선이라니. 그것도 최고급 호텔에서. 이건 희극이거나 혹은 아주 질 나쁜 농담일 터였다. 호텔 로비는 내가 속한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은은한 향수 냄새,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사람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나는 마치 때 묻은 헌책 한 권이 고급 서재에 잘못 꽂힌 것처럼 이질감을 느꼈다. 약속 장소인 커피숍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다. 돌아가고 싶었다. 지금이라도 미숙이에게 아프다고 거짓말을 할까. 그때 저 안쪽 창가 자리에 앉은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미숙이는 이 말을 하지 않았다. 남자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 옆모습은 조각처럼 날카롭고 단정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이 그의 넓은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하반신은 무릎 담요 아래 가려져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휠체어. 그래서 미숙이가 그렇게 간절했구나. 나처럼 하자가 있는 여자라면 그처럼 하자가 있는 남자를 거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겠지. 씁쓸함이 밀려왔다. 내가 다가가자 그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김지연 씨?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는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지 않았다. 그저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은 너무나 강렬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네, 맞아요. 강태민 씨, 맞으시죠? 앉으시죠. 그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나는 당황해서 저도 같은 걸로라고 말했다. 평소에 나라면 절대 마시지 않을 비싼 커피였다. 미숙 씨에게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네, 저도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미숙이는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헌책방을 운영하신다고요? 서우라고. 그가 내 책방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네, 그냥 작게 하고 있어요. 책을 좋아합니다. 그가 말했다. 특히 오래된 책에서 나는 냄새를요. 종이가 시간을 머금은 냄새. 그의 말은 평범했지만 그가 풍기는 분위기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나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조금의 위축됨이나 자기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를 둘러싼 공기는 완벽한 통제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실례지만 미숙이는 그러니까 휠체어에 대해서는 말 안 했겠죠. 그가 내 말을 잘랐다. 그 친구 쓸데없는 배려를 하곤 하죠. 지연 씨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랬을 겁니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다. 저는 5년 전 사고로 하반신을 쓰지 못합니다. 그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다. 그 태연함에 나는 오히려 더 당황했다. 아, 유감이네요. 유감일 것 없습니다. 덕분에 필요 없는 사람들을 많이 걸러냈으니까요. 그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가웠다. 그 순간 나는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총재, 통타이였다. 미숙이가 얼핏 흘렸던 단어. 나는 그저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정장 소매에 달린 값비싼 커프스링크와 그의 손목에 감긴 시계가 그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IT 회사의 대표라고 했다. 1시간으로 약속했던 대화는 2시간을 훌쩍 넘겼다. 우리는 책에 대해 이야기했고 고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박식했고 내 말을 경청했다. 그는 내 낡은 스웨터나 어색한 화장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나는 이혼 후 처음으로 내가 한 명의 여성이나 이혼녀가 아니라 김지연이라는 한 명의 인간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느꼈다. 커피숍을 나설 때 그가 나를 불렀다. 지연 씨, 나는 멈춰섰다. 저와 결혼합시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네? 농담이 아닙니다.
그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나는 지연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용하고 강하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동정하지 않는 사람. 나는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우린 오늘 처음 봤어요. 이건, 이건 말도 안 돼요. 농담이시죠? 그가 다시 그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 인생에 농담은 없습니다. 지연 씨, 우리는 둘 다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사랑 노름을 할 시간이 없고 지연 씨는 헌책방에서 외롭게 늙어갈 시간이 없죠. 그의 말이 정곡을 찔렀다. 외롭게 늙어갈 시간. 나는 지연 씨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연 씨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요. 대신 지연 씨는 내 곁에 있어 주면 됩니다. 내 눈이 되고 때로는 내 다리가 되어주면 됩니다. 그는 내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저 휠체어에 앉아 나를 올려다보며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호텔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그의 안경 아래 반사되어 반짝였다. 미숙이 말이 맞았다. 이건 정말 끝내주는 자리였다. 다만 그게 희극인지 비극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밤 텅 빈 책방에 앉아 밤을 새웠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황당해서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느껴졌다. 이건 분명 장난일 것이다. 나 같은 여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하지만 그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두려웠다. 이 눅눅한 종이 냄새 속에서 조용히 잊히는 것이 끔찍하게 무서웠다. 그의 제안은 내게 던져진 마지막 동아줄처럼 보였다. 비록 그 줄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는 몰라도 나는 잡고 싶었다. 다음 날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좋아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나는 만난 지 단 하루 만에 휠체어를 탄 재벌 총재와의 결혼을 결정했다. 그것이 내 인생 최악의 농담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서우 슈유라는 이름은 책의 비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건 내 딸 서우의 이름이었다.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이 아이의 삶에는 언제나 좋은 책들이 비처럼 쏟아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정작 딸아이는 이 좁은 책방을 답답해했다. 책보다는 반짝이는 스크린 속 세상을 더 좋아했다. 내 헌책방은 동네에서도 가장 해가 들지 않는 골목 구석에 있었다. 입구에 매달린 낡은 풍경 소리가 유일하게 이 가게가 문을 열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손님이 문을 밀고 들어설 때마다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햇빛이 귀한 곳이라 책들은 언제나 눅눅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책방 위층에 딸린 작은 방에서 눈을 떴다. 이혼할 때 위자료 대신 내가 요구한 유일한 것이었다. 남편은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강남의 아파트 절반보다 이 낡은 건물이 훨씬 쌌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다. 원두를 갈고 드립 커피를 내리는 일은 하루 중 유일하게 사치스러운 의식이었다. 하지만 나는 늘 그 커피를 제때 마시지 못했다. 책장 정리를 하다가 혹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면 컵 속의 커피는 늘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그 식어버린 커피를 한 입에 털어 넣었다. 그 시큼하고 씁쓸한 맛이 꼭 내 인생 같았다. 한때는 뜨거운 기대를 품었으나 결국엔 이렇게 차갑고 맛없게 식어버린 하루 종일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손님은 하루에 대여섯 명이 전부였다. 근처 대학의 늙은 역사 교수님, 가끔 와서 시집을 한 권씩 사가는 여학생, 그리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보이는 동네 노인들. 그들은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날씨가 춥네요. 이 책 아직 있었네요. 그 정도가 전부였다. 나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웃어주었지만 그 누구도
내 삶의 울타리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남편의 배신은 내게 깊은 상처와 불신을 남겼다. 그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대학 시절에 만나 불같은 사랑을 했다.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내 젊음, 내 믿음, 그리고 내 자존심까지. 그가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을 때 나는 소리 지르거나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그 후로 나는 내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었다. 헌책방은 내게 완벽한 도피처였다. 낡은 책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있어 주었다. 저녁이 되면 나는 책방 문을 닫고 위층으로 올라왔다. 저녁 식사는 대부분 편의점에서 사온 냉동 도시락이나 라면이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TV를 켜놓았지만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소음처럼 애쓰멀게만 들렸다. 일주일에 한 번 딸아이와 영상 통화를 했다. 엄마, 잘 지내? 밥은 잘 챙겨 먹고? 그럼, 너야말로. 공부는 할 만해? 그냥 과제가 좀 많네. 딸아이는 언제나 바빠 보였다. 화면 속 딸의 배경은 늘 새로운 친구들과 활기 넘치는 기숙사였다. 그에 비해 내 배경은 언제나 똑같은 낡은 책장이었다. 우리는 점점 할 말이 없어졌다. 딸아이는 내 적막한 삶을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딸의 화려한 삶에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엄마, 나 이제 가봐야 해.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그래, 서우야. 밥 잘 챙겨 먹고 감기 조심하고. 알았어. 엄마도 끊을게. 통화가 끊어지고 나면 방 안의 정적은 더욱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나는 가끔 내가 이 방에서 조용히 사라져도 며칠 동안은 아무도 모를 거라는 끔찍한 상상을 하곤 했다. 나는 서서히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회에서, 딸아이의 삶에서, 그리고 나 자신의 삶에서조차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과 흰머리가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었다. 그저 헌책방 주인 아줌마일 뿐이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나 역시 누구에게도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다. 나의 고독은 날카롭지 않았다. 그것은 둔탁하고 눅눅했다. 마치 이 헌책방의 공기처럼 내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나를 천천히 잠식하고 있었다. 나는 나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 빚도 없었고 건강도 그럭저럭 괜찮았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을 뿐이었다. 강태민. 그 남자는 그런 내 삶에 떨어진 운석이었다. 그의 제안을 받고 돌아온 날 밤, 나는 처음으로 식어 빠진 커피가 아니라 뜨거운 소주를 마셨다. 취기가 오르자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다. 왜 나지? 그 남자는 도대체 원하는 게 뭘까? 휠체어를 탔지만 그는 왕이었다. 그런데 왜 나 같은 시든 꽃을 원할까? 나는 그가 동정심 때문에 혹은 그저 하룻밤 상대를 찾기 위해 그런 말을 했다고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동정도 욕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필요였다. 그는 나를 필요로 했다. 나는 지연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간, 아니, 어쩌면 내 평생 누구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남편은 나를 필요로 했지만 그건 내가 그의 아내이자 아이의 엄마라는 역할 때문이었다. 딸아이는 나를 필요로 했지만 그건 내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엄마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태민은 나, 김지연이라는 사람 자체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조용하고 강하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나는 그 말에 흔들렸다. 나는 이 끔찍한 고독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투명 인간이 되는 것이 두려웠다.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설령 그것이 위험한 도박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일이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신기루를 잡기로 결심했다. 그 남자가 총재이든 악마이든 상관없었다. 그는 적어도 나를 보았고 나를 원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내 남은 인생에 마지막으로 뜨거운 불쏘시가에 하나를 던져 넣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나를 활활 태워버릴지 아니면 따뜻하게 데워줄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뭐? 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 전화를 받은 미숙이는 거의 비명을 질렀다. 아, 결혼한다고 강태민 씨랑. 야, 김지연, 너 미쳤어? 그 사람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그보다 그 사람 휠체어 탄 거 봤지? 너 괜찮겠어? 미숙이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흥분,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까지 뒤섞여 있었다. 나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성사시킨 빅딜에 스스로도 놀란 기색이었다. 봤어. 그리고 그게 뭐 어때서?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하대. 필요? 야, 그 나이에 필요한 게 뭐겠어? 너한테 간병인 노릇이라도 시키려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다 큰일 나.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재벌이라고, 재벌. 그래서 나는 무덤덤하게 대꾸했다. 재벌이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미숙이는 말을 아잇지 못했다. 너 정말이냐?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 나는 텅 빈 책방을 둘러보았다. 어차피 지금도 매일 후회하면서 사는데 뭐가 더 나빠질 게 있겠어. 그냥 나 이 기회 잡을래. 알려줘서 고맙다, 미숙아. 전화를 끊자 미숙이는 몇 분 뒤 대박. 너 이제 사모님 되는 거야. 축하해. 완전 축하해. 라는 문자를 연달아 보내왔다. 그녀의 축하가 진심인지 아니면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과장된 반응인지는 알 수 없었다. 가장 큰 사는 딸아이 서우였다. 저녁 늦게 시차를 계산해 딸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화면 속 딸아이는 친구들과 파티라도 하는 듯 시끄러운 음악이 들리는 곳에 있었다. 여엄마, 웬일이야 이 시간에? 소우야, 엄마 할 말 있어. 무슨 말? 심각하게? 나 바쁜데?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엄마, 재혼해. 시끄럽던 음악 소리가 잠시 멎는 듯 했다. 딸아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 재혼? 누구랑? 엄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니, 농담 아니야. 지난번에 만난 사람인데, 잠깐만. 딸아이가 화면 밖으로 나가 조용한 곳을 찾는 듯 했다. 곧이어 딸의 환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엄마, 미쳤어? 10년 동안 남자 하나 없던 사람이 갑자기 재혼이라니. 누군데 그 사람. 강태민 씨라고 사업하는 분이야. 사업? 돈 많아? 그래서 결혼하는 거야? 엄마까지 아빠처럼 돈에 눈이 먼 거였어? 딸의 날카로운 말에 가슴이 베이는 듯했다. 그런 거 아니야, 서우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몸이 좀 불편해. 휠체어를 타. 뭐? 휠체어? 딸아이는 이제 경악을 넘어 경멸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제정신이야? 돈 많고 장애 있는 남자라고? 엄마, 지금 뭐에 홀린 거야? 그 남자가 엄마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그런 비참한 선택을 해. 비참한 선택. 딸아이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돈에 팔려가거나 아니면 장애인의 간병인으로 자신을 던지는 비참한 여자일 뿐이었다. 내가 그에게서 느꼈던 일말의 이해와 연결 따위는 설명할 수조차 없었다. 서우야, 그런 게 아니. 됐어. 듣기 싫어. 엄마 정말 실망이야. 아빠가 바람 피웠을 때도 그렇게 덤덤하던 사람이 고작 남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나 그 결혼 절대 인정 못해. 엄마 마음대로 해. 딸아이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화면이 꺼진 휴대폰에 내 얼굴이 비쳤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일까? 하지만 딸아이의 그 격렬한 반대조차도 지난 10년간의 무관심보다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더 끔찍했다. 딸아이는 적어도 나에게 실망이라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강태민의 속도는 무서울 정도였다. 다음 날 아침 책방 문을 열기도 전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멎어 섰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변호사라는 남자가 내려서는 서류 가방을 들고 내게 정중히 인사했다. 김지연 씨 되시죠? 강태민 회장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혼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그는 일사천리로 서류들을 처리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신분증과 도장뿐이었다. 며칠 뒤 나는 법적으로 강태민의 아내가 되었다. 결혼식은 없었다. 그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는 시간 낭비라고 했다. 나 역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앞에서 웃을 자신이 없었기에 동의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건조하게 진행되어 나는 마치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를 대신 처리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가 말한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 되었다. 나는 서우 책방을 정리해야 했다. 변호사는 책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회장님께서는 이 건물을 처분하고 그 돈은 지연 씨 개인 비자금으로 쓰시라고 하셨습니다. 비자금. 내 평생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단어였다. 나는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손때 묻은 책들. 내가 아꼈던 초판본 시집들. 딸아이가 어릴 때 읽었던 낡은 동화책들. 이것들은 내 10년의 세월이었고 내 유일한 재산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상자에 담았다.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이 냄새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실감나자 덜컥 겁이 났다. 내가 정말 잘하는 짓일까? 이 조용하지만 안전했던 나의 성을 버리고 낯선 왕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 상자 포장을 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다. 여전히 춥고 음산한 겨울 골목이었다. 이곳에 있으면 나는 앞으로 10년, 20년도 똑같이 식어빠진 커피를 마시며 늙어갈 것이다. 나는 다시 묵묵히 상자를 봉했다. 짐이라고 해봐야 몇 상자의 책과 낡은 옷가지들이 전부였다. 그가 보낸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내 초라한 짐들을 조심스럽게 채 실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차가 도착했다. 변호사가 말했던 이제부터 내 개인 기사가 될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책방 문을 잠갔다. 딸랑하고 풍경이 울었다. 다시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차는 서울 외곽의 부촌을 향해 달렸다. 거대한 성벽 같은 담장들이 이어지는 동네였다.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철제 대문 앞에 서자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집이 아니라 거대한 저택이었다. 통유리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잘 가꿔진 겨울 정원이 황량하면서도 아름다웠다. 기사가 차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그 집을 올려다보았다. 강태민이 현관에서 휠체어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다. 왔어요, 지연 씨.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여전히 차가웠다. 아니, 왔어요. 힘들었죠. 짐 정리는 사람들이 해줄 겁니다. 그는 내게 다가오라고 손짓했다. 내가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내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반짝이는 카드키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내 집이 아니라 이제 우리 집입니다. 지연 씨 방은 2층 오른쪽에 준비해 뒀어요. 집안 어디든 2km 다닐 수 있습니다. 단 한 곳만 빼고. 단 한 곳이요? 내 서재. 거긴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서요. 그가 부드럽게 웃었다. 이해해 줄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서재 따위는 관심 없었다. 환영합니다, 김지연 씨. 그는 휠체어를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차가운 카드키를 손에 쥔 채 그 낯설고 거대한 현관에 잠시 서 있었다. 황금 열쇠.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일까?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눅눅한 종이 냄새 대신 값비싼 방향제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차가운 공기가 나를 맞이했다. 나의 새로운 삶, 나의 새로운 감옥이었다. 강태민의 세계는 정교하게 짜인 시계태엽 같았다. 모든 것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위치에서 움직였다. 그리고 나는 그 시계의 부품 중 하나로 편입되었다. 결혼 후 첫 한 달은 꿈결 같았다. 꿈결 같았다는 표현이 정확히 행복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저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내 삶이 아닌 연극 무대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는 나를 총재의 아내로 완벽하게 에스비전했다. 지연 씨, 그 스웨터는 이제 버려요. 어느 날 아침 그가 내 낡은 검은색 니트를 보고 말했다. 내가 책방에서 가장 즐겨 입던 옷이었다. 하지만 아직 입을 만한데 내 아내는 최고의 것만 입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거절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음 날 거대한 드레스룸은 유명 디자이너의 옷들로 가득 찼다. 내 취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모든 옷은 그가 선택한 것이었다. 단정하고 우아하며 값비싸지만 결코 화려하지 않은 옷들. 나는 마네킹처럼 그가 골라준 옷을 입었다. 그는 내게 신용카드를 주었다. 한도는 생각하지 말고 써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나는 그 카드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내가 갈 곳도 살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내 유일한 동선은 이 거대한 저택 아니었다. 그는 나를 총아이 했다. 제목 속의 숭이 바로 이것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총애는 내가 상상했던 방식과는 달랐다. 그는 나를 끊임없이 필요로 했다. 지연 씨, 저기 윗칸에 있는 책 좀 꺼내줄래요? 그의 서재는 천장까지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물론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자동 사다리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늘 내게 부탁했다. 내가 위태롭게 사다리를 올라가 책을 꺼내오면 그는 휠체어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역시 지연 씨가 있어야 해. 고마워요. 그는 정원에서 전동 휠체어 대신 수동 휠체어를 타는 것을 고집했다. 그리고 내가 그 휠체어를 밀어주길 원했다. 얼마 전이요. 내가 그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을 산책할 때면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지연 씨, 손길은 참 따뜻해요. 이 집사나 박 기사는 너무 거칠어서 싫어. 나는 그의 등을 밀며 그에게 나의 쓸모를 증명했다. 나는 더 이상 헌책방 구석에 앉아 먼지만 들이마시던 무가치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거대한 IT 제국의 회장이 의지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이 기묘한 필요에 중독되어 갔다. 그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그가 읽을 책을 골라주고 저녁에는 그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함께 들었다. 그는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와인을 구별하는 법, 그림을 감상하는 법, 그리고 상류층의 언어를 쓰는 법. 나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이 낯선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곁에 필요한 존재로 남기 위해. 하지만 이 달콤한 꿀 속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나의 고립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어느 날 미숙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아, 사모님, 얼굴 좀 보자. 너 결혼하고 나서 완전 잠수 탔어. 밥 한 번 사. 미숙이의 활기찬 목소리가 반가웠다. 그래 미숙아, 나도 보고 싶었어. 그때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태민이 나를 불렀다. 지연 씨 전화해요? 누구? 아, 미숙이요. 친구. 밥 한 번 먹자고. 그가 희미하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 친구, 목소리가 참 크네. 시끄러운 사람은 별로야? 그리고 우리 이번 주말에 첼로 연주회 가기로 했잖아요. 시간이 없을 텐데. 나는 수화기를 맞고 미숙이에게 말했다. 미안, 미숙아. 나 이번 주말에 선약이 있네. 다음에 내가 연락할게. 집 바쁜 사모님 납셨네. 알았어. 꼭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자 태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 안 그래요?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다. 딸아이와의 연락도 점점 애줄어들었다. 내가 전화를 걸면 그는 늘 곁에 있었다. 서운이? 공부 잘하고? 그가 화면 속 딸에게 다정하게 인사했다. 엄마는 내가 잘 보살피고 있으니 걱정 말거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아빠한테 말하고. 그는 서우의 비싼 학비와 용돈을 모두 책임졌다. 딸아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곧 새아빠의 재력에 익숙해졌다. 딸은 더 이상 나에게 결혼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 나 이번에 노트북 새로 사야 하는데 같은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딸아이와의 연결고리가 돈으로 변질되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이미 강태민의 세계에 속해 있었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집안 곳곳에 CCTV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놀라서 묻자 기술자들이 아닌 태민이 직접 대답했다.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중이야. 그는 내 어깨를 다독였다. 내가 이런 몸이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혹시라도 내가 집안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당신이 바로 알 수 있어야지. 당신을 위해서이기도 해. 이 큰 집에 혼자 있을 때 무섭지 않겠어? 그의 말은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반박할 수 없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니.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집안에서 단 한순간도 혼자일 수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을 때도, 주방에서 물을 마실 때도, 심지어 내 방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죠. 그는 침실과 욕실에는 설치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또 벽 모서리에 달린 그 차가운 렌즈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나는 점차 웃음을 잃어갔다. 그가 골라준 비싼 옷을 입고 그가 차려준 식탁에 앉아 그가 원하는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총재의 아내라는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우리는 각방을 썼다. 그는 사고 후유증으로 불면증이 심하다는 이유를 댔다. 나는 이따금 헌책방의 눅눅한 종이 냄새를 그리워했다. 그 지독한 고독 속에서도 적어도 나는 나 자신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무엇일까? 나는 이 호화로운 저택에 갇힌 주인의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잘 길든 새에 불과했다. 나는 이 불안감을 애써 외면했다.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는 나를 아끼고 있어. 그가 겪은 끔찍한 사고와 그의 장애가 그를 조금 예민하게 만들었을 뿐이야. 나는 그를 이해해야 해. 그는 나를 그 지옥 같은 고독에서 구원해 준 사람이니까. 나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내가 준 것은 행운이라고. 하지만 내 손목에 채워진 다이아몬드 팔찌는 그가 선물한 어떤 것들보다도 차갑게 내 피부를 옥죄어 왔다. 총애와 통제는 종이 한 장 차이였다. 그리고 그 종이는 젖은 창호지처럼 금세 찢어졌다. 변화의 균열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저택의 정원은 거대했지만 나는 그곳을 자유롭게 산책할 수 없었다. 태미는 늘 나와 동행하길 원했다. 하지만 나는 가끔, 아주 가끔, 그가 화상회의에 몰두해 있을 때 몰래 빠져나와 정원 구석에 벤치에 앉아 있곤 했다. 헌책방의 퀴퀴한 냄새 대신 흙 냄새와 꽃향기를 맡는 것은 내가 이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스러운 자유였다. 봄이 되어 저택에는 새로운 정원사가 고용되었다. 20살 되어 보이는 말이 없고 성실한 청년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벤치에 앉아 라일락 향기를 맡고 있었다. 마침 청년이 근처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다. 꽃이 참 예쁘네요. 내가 먼저 무심코 말을 걸었다. 이 꽃 이름이 뭔가요? 청년은 흠칫 놀라며 나를 돌아보았다. 아, 사모님. 이건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부릅니다. 향기가 좋죠.
미스 김. 이름이 재밌어서 내가 작게 웃었다. 그러네요. 향기가 참 진하네요. 그것이 대화의 전부였다. 5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몇 마디의 의례적인 대화. 나는 곧장 집 안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태미는 와인잔만 만지작거릴 뿐 평소처럼 내게 오늘 하루에 대해 묻지 않았다.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평소의 다정함 대신 차가운 유리알처럼 빛났다. 요즘 정원 산책을 즐기시는 것 같더군요. 네, 네. 날씨가 좋아서요. 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가 나이프를 들었다. 아니면 그 꽃을 설명해주는 정원사가 좋았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CCTV로 다 봤어요. 그가 스테이크를 거칠게 썰며 말했다. 그 젊은 녀석 앞에서 그렇게 환하게 웃더군요. 나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얼굴이던데 그냥 꽃 이름 물어본 거예요. 오해예요, 태민 씨. 오해? 그가 비웃었다. 내 눈이 오해를 했다는 겁니까? 그 녀석이 당신을 어떤 눈으로 쳐다보는지 못 봤어요? 당신은 너무 순진해. 남자들이 당신 같은 여자를 어떻게 보는지 전혀 모른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나는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이프를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서늘하게 울렸다. 됐어요. 더 말하지 마요. 그는 휠체어를 돌려 식탁을 떠나버렸다. 그날 밤 그는 서재문을 잠갔다. 다음 날 아침 정원사는 보이지 않았다. 내가 집세게 묻자 집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젯밤에 해고되셨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나는 곧장 그의 서재로 달려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 때문이죠? 그 청년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는 태연하게 신문을 읽고 있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그 정원사요. 저와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거잖아요. 그가 천천히 신문을 내렸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소름 끼쳤다. 지연 씨, 나는 당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녀석, 태도가 불손하더군. 감히 내 아내에게 함부로 말을 걸어? 그런 무례한 놈을 내 집에 둘 수는 없지. 하지만 그리고 그가 내 말을 막았다. 당신을 그런 불쾌한 시선 속에 방치한 내 잘못도 크지. 앞으로는 정원사든 기사든 집사든 나이 든 사람들로만 고용할 테니 걱정 말아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었다. 명백한 소유욕이자 통제였다. 그는 내가 자신 외에 다른 어떤 남자와도 심지어 눈길조차 나누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그의 총에는 질식할 것 같은 질투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정원에 나가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에 시달렸다. 헌책방의 퀴퀴한 냄새가 그리웠다. 내 낡은 스웨터와 식어 빠진 커피가 절실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기, 태민 씨, 저 오랜만에 예전에 살던 동네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책방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나는 그가 당연히 거절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는 활짝 웃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마침 나도 바람을 쐬고 싶었는데 잘 됐네. 내일 당장 같이 갑시다. 내가 옛날 생각나게 맛있는 칼국수 집도 예약해 놓을게요. 그의 예상외의 흔쾌한 승낙에 나는 오히려 불안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한 줄기 희망이 솟았다. 어쩌면 그날 정원사 일은 그가 장애로 인해 조금 예민해져서 벌인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나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외출 준비를 했다. 그가 사준 옷들 중에서 가장 편안한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조금은 생기 있어 보였다. 박 기사가 차를 대기시키고 집사가 현관에서 그의 휠체어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비 다 됐어요, 태민 씨? 내가 현관으로 나가며 그를 불렀다. 그는 서재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그의 표정은 아주 밝았다. 그럼 나도 기대되네요. 지연 씨가 살던 동네는 어땠을까? 그가 내 옆을 지나 현관으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그가 휠체어로 현관 앞에 장식장을 스치듯 지나쳤다. 그리고 장식장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던 아주 무거워 보이는 청자 화병이 그대로 그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악! 그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화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물과 꽃과 흙이 그의 정장 바지 위로 쏟아졌다. 데민 씨 괜찮아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갔다. 집사와 박 기사도 달려들었다. 아, 다리가. 그는 감각이 없는 하반신을 붙잡고 신음했다. 너무 뜨거워. 물이, 물이 너무 뜨거웠나? 화병의 물은 그냥 산곤의 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마치 끓는 물에 댄 사람처럼 연기했다. 병원에? 빨리 병원에? 아니야. 괜찮아. 그는 내 손을 붙잡았다. 조금 놀라서 그래. 지연 씨, 미안해요. 외출은? 오늘은 틀린 것 같네. 외출이 문제예요, 지금? 빨리 방으로 들어가요. 나는 집사와 함께 그를 부축해 침실로 옮겼다. 그의 바지는 젖어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미세한 경련을 일으키며 아픈 척했다. 나는 그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었다. 미안해요, 지연 씨. 모처럼의 외출인데 내가 망쳐버렸어. 그가 지친 듯 눈을 감고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푹 쉬어요. 나는 그가 잠든 것 혹은 잠든 척하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에서 나왔다. 산산조각 난 화병 조각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 파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끼워 맞춰졌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의도적이었다. 그는 장식장을 스친 것이 아니었다. 정확히 화병을 떨어뜨렸다. 그가 느낄 리 없는 뜨거움을 연기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자작극이었다. 그는 내가 그의 세계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깨진 화병 조각을 내려다보며 내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한기를 느꼈다. 이 집은 저택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설계된 감옥이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총애하는 남편이 아니라 나를 소유한 교활한 간수였다. 나는 그제야 이 결혼이 농담이 아니라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깨달았다. 공포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잊고 있던 용기를 끄집어내기도 한다. 화병 사건 이후 나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를 연기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갇힌 이 감옥의 실체를 알아야 했다. 나의 유일한 희망은 그가 유일하게 금지했던 공간, 그의 서재였다. 그는 내게 집안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카드키를 주면서 단 한 곳, 그의 서재만은 안 된다고 했었다.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서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이유가 보호가 아닌 은폐 때문임을 직감했다. 문제는 그곳에 들어갈 방법이었다. 서재문은 정교한 디지털 도어록으로 잠겨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훔쳐보려 애썼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휠체어로 내 시야를 교묘하게 가렸다. 기회는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다. 그가 1년에 단 2번 참석해야 하는 이사회 정기 주주총회 날이었다. 그는 새벽부터 비서들과 함께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가 집을 비우는 거의 유일한 날이었다. 종일 걸릴 거요. 그가 현관을 나서며 제복을 입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말했다. 지연 씨, 집사에게 필요한 거 다 말하고 심심하겠지만 오늘은 나 없이 푹 쉬고 있어요.
그는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뱀의 입맞춤처럼 차가웠다. 어디 가지 말고. 알죠? 난 항상 당신 보고 있으니까. 그는 거실 천장에 달린 카메라를 힐끗 쳐다보았다. 나를 향한 경고였다. 검은색 세단이 육중한 철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2층으로 올라갔다. 집사와 가사도우미는 1층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다. 2층 복도는 조용했다. 나는 그의 서재 문 앞에 섰다. 카메라. 그래, 카메라가 문제였다. 복도 끝에 카메라가 번쩍이고 있었다. 내가 이 문을 여는 순간 그는 실시간으로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 나는 집사의 방으로 달려가 두꺼비 집을 찾았다. 이 저택의 구조는 지난 몇 달간 내가 유일하게 파악한 것이었다. 나는 층 복도를 담당하는 전원 스위치를 내렸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복도가 어두워지고 카메라 렌즈 옆에 작은 녹색 불빛이 꺼졌다. 다시 서재문 앞으로 돌아왔다. 비밀번호. 나는 그의 집착을 떠올렸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그렇다면 비밀번호 역시 그가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죽은 아내 오민서의 사진을 떠올렸다. 내가 이 집에 온 첫날 거실에서 잠깐 보았던 유일한 그녀의 사진, 그녀의 기일. 나는 며칠 전 그가 달력에 표시해 두었던 날짜를 떠올렸다. 민서 기일 0412. 손을 떨며 되어록을 눌렀다. 4, 1, 2. 삐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재빨리 문을 닫았다. 서재 안은 집안의 다른 곳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흘렀다.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방 안은 이상하게도 어두컴컴하고 차가웠다. 책 냄새가 아니라 아주 오래되고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다. 그리고 먼지 냄새. 그는 이곳을 자신만의 공간이라고 했지만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듯했다. 한쪽 벽면은 책이 아니라 온갖 트로피와 상패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성공의 증거들이었다. 하지만 내 눈길을 끈 것은 반대편 벽이었다. 그곳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내가 이 집으로 들어온 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의 죽은 아내 오민서의 사진들이었다. 결혼사진, 여행사진, 일상적인 사진들. 그리고 나는 그 사진들 앞에서 얼어붙었다. 사진 속의 여자는 나였다. 아니, 내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똑같이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분위기, 헤어스타일, 체형, 그리고 무엇보다 슬픔을 머금은 채 조용히 웃는 그 눈빛이 거울 속에 나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왜 선택되었는지. 나는 김지연으로서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오민서의 대용품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서랍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서랍은 잠겨 있었다. 나는 근처에 있던 레터 오프너를 가져와 서랍 틈에 끼워 넣고 힘껏 비틀었다. 낡은 나무 서랍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서랍 안에는 먼지 쌓인 앨범 몇 권과 자물쇠로 잠긴 작은 가죽 다이어리가 들어 있었다. 나는 앨범을 먼저 펼쳤다. 그와 오민서의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었다. 사고 전 그가 아직 두 발로 서 있던 시절이었다. 그들은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앨범의 뒤로 갈수록 사진 속 오민서의 표정이 굳어갔다. 웃고는 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마치 내가 정원사와 대화하던 날 저녁 태민에게 억지로 웃어 보였던 내 표정 같았다. 나는 앨범을 덮고 다이어리를 집어들었다.
자물쇠에는 작고 허술했다. 레터 오프너 끝으로 몇 번 쑤시자 금세 망가졌다. 다이어리를 펼쳤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여자의 필체였다. 첫 장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민 씨는 나를 너무나 사랑해준다. 그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한다. 나는 이 세상의 중심이 된 것 같다.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준다. 나는 몇 장을 넘겼다. 결혼 1주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오늘 대학 동기와 점심을 먹었다. 태민 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녁에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내게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고 했다. 오직 자신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집착이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한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나는 다급하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가 내 통화 기록을 감시한다. 내가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금지했다. 외출할 때는 언제나 그와 함께여야 한다. 내가 반항하자. 그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며 울부짖었다. 그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런 그에게 마음이 약해지는 내 자신이 더 무섭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건 질식이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는 나를 새장에 가두고 아름다운 드레스와 보석이라는 모이를 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날짜는 5년 전. 그가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이었다. 나는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그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건 사랑이 아니다. 나는 그의 인형이 아니다. 내일 아침 그가 회사에 간 사이 떠날 것이다. 그가 나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제발, 제발 그가 나를 찾지 못하게 해달라. 나는 다이어리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오민서는 도망치려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고가 났다. 그가 나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5년 전 사고로 하반신을 쓰지 못합니다. 그는 아내가 죽었다고만 했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오민서의 비극을 정확히 되밟고 있었다. 그는 나를 총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도망쳤던 오민서를 다시 붙잡아두기 위해 나와 닮은 나를 이 집에 들인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휠체어라는 더 강력한 무기로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나는 다이어리를 품에 안았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은 나의 어쩌면 행운일지도 모르는 곳이 아니었다. 명백한 나의 무덤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부서진 서랍은 어쩔 수 없었지만 다이어리는 내 방 깊숙한 곳, 10년 묵은 내 낡은 옷, 상자 밑바닥에 숨겼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두꺼비 집의 2층 복도 전원을 다시 올렸다. 카메라의 녹색 불빛이 다시 켜지는 순간 나는 감시가 아니라 오히려 보호받는 듯한 기괴한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그는 내가 서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나는 1층으로 내려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손이 병적으로 떨려 당근을 썰다 칼에 베일 뻔했다. 그가 돌아온 것은 저녁 18시가 다 되어서였다. 지연 씨, 나왔어요. 현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피곤함에 지쳐 있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나갔다. 오셨어요. 회의는 잘 끝났어요? 물론 언제나처럼. 그는 휠체어를 거실 중앙으로 몰고 오더니 내 곁에서 멈췄다. 그리고 평소처럼 내 손을 잡는 대신 내 뺨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나는 그 차가운 손길에 쏘스라치게 놀라 하마터면 뒷걸음질 칠 뻔했다. 왜 이렇게 창백해요? 그가 물었다. 그의 눈이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무슨 일 있었나? 아니요. 그냥 혼자 있어서 좀 무서웠나 봐요. 그가 웃었다. 카메라가 다 지켜주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는 거실 벽에 카메라를 힐끗 보았다. 아까 2층 복도 카메라가 잠시 꺼졌던데.
전원이 나갔었나?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 그래요? 몰랐어요. 아마 낡아서 그랬나 보죠. 흐음. 그는 의미심장한 콧소리를 냈다. 그래야지. 그는 휠체어를 돌려 2층으로 향했다. 잠깐 서재에 들렀다 내려올게요. 저녁 식사 준비해줘요. 나는 그가 엘리베이터 집안에 설치된 소형 엘리베이터였다. 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알까? 모를까? 몇 분이 지나지 않아 2층에서 쿵 하는 격렬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2층으로 달려 올라갔다. 그의 서재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강태민은 휠체어 옆에 넘어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부서진 서랍 조각들이 그 주위에 흩어져 있었다. 태민 씨, 괜찮아요? 나는 그에게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들어 나를 막았다. 그는 천천히 믿을 수 없는 힘으로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지적인 사업가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진 짐승의 얼굴이었다. 그가 으르렁거렸다. 네가 감히 내 서재에 들어와? 그건 당신이 쓰러진 줄 알고 거짓말. 그가 고함을 질렀다. 네가 감히 민서의 물건에 손을 대? 그는 바닥에 떨어진 빈 앨범을 집어 내게 던졌다. 앨범 모서리가 내 정강이를 날카롭게 스쳤다. 왜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다. 공포 때문이기도 했지만 억울함 때문이기도 했다. 왜 나를 속였어요? 속여? 그가 비웃었다. 내가 뭘 속였지? 돈을 줬잖아. 이 집도 줬고 내 아내라는 명예도 줬어. 헌책방 구석에서 썩어가던 너를 황후로 만들어줬는데 감히 나를 속였다고 말해? 나는 황후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뭐. 그가 바닥을 기어 휠체어로 다가가 간신히 몸을 실었다. 그는 땀으로 젖어 헐떡거렸다. 나는 숨겨두었던 다이어리를 떠올렸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오민서 씨, 그 여자 때문에 나를 데려온 거죠? 내가 그 여자랑 닮아서. 그의 움직임이 멎었다. 그 여자 도망치려 했죠. 그렇죠? 당신에게서.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닥쳐.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죠? 당신이 쫓아간 거잖아. 도망치는 여자를 당신이 해닥치라고 했어. 그가 휠체어를 몰아 내게 돌진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벽에 등이 부딪혔다. 그는 내 바로 앞에서 휠체어를 멈추고 내 목을 움켜쥐었다. 그래.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년이 감히 날 배신했어. 내가 모든 걸 줬는데. 내가 걔 없이는 못 산다고 했는데. 감히 그년이 날 버리고 도망치려 했어. 그의 소나기 힘이 너무나 강해 숨을 쉴 수 없었다. 쇳소리가 났다. 쫓아갔지. 당연히 쫓아가지. 내 여자니까 멈추라고, 제발 멈추라고 소리쳤는데 듣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멈추게만 하려고 했어. 그냥 얘기만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차가 빗길에 미끄러졌어. 그녀는 죽어버렸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죽어버렸다고. 그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와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동정했지. 아내를 잃고 다리까지 잃은 비운의 사업가. 완벽하지. 하지만 나는 민서를 잃었어. 그가 내 목을 놓아주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기침했다. 그는 내 머리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고 안정된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씨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 너를 보내줬지, 지연 씨. 그가 몸을 숙여 내 턱을 잡아 올렸다. 민서와 똑같은 눈을 가진 너. 민서보다 더 순종적이고
민서보다 더 외로운 너를. 나는 공포에 질려 그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아. 그가 속삭였다. 이번에는 완벽한 내 인형이 되어줘야겠어. 싫어. 싫어. 나는 오민서가 아니야. 나는 김지연이야. 내가 그를 밀치고 일어나려 하자 그가 내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아! 뼈가 부서질 듯한 고통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 그가 나를 바닥에 다시 내동댕이 쳤다. 리오는 이제 김지연이 아니야. 그가 내 손목을 쥔 채 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휠체어에 앉은 그의 모습이 서 있는 나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네오는 내 아내 강태민의 여자 오민서야. 알겠어? 그가 쥔 내 손목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난 것 같았다. 나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이것이 일장의 시작이었던 내 손목의 연보라색 멍이었다. 그는 나를 경멸과 소유욕이 뒤섞인 눈으로 내려다 보았다. 네오는 내 거야, 지연 씨. 그리고 너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못해. 문이 잠겼다. 그가 나간 뒤 서재 문이 아닌 내 방문이 밖에서 잠겼다. 욱신거리는 손목을 붙잡고 나는 텅 빈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멍은 이미 검붉은 색을 지나 푸른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갇혔다. 그의 광기 어린 고백이 귓가에 맴돌았다. 너는 내 거야, 지연 씨. 그의 세계는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을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고 이제 나는 도망가야 할 증거가 아니라 감금해야 할 소유물이 되었다. 이틀 동안 방 안에 갇혀 있었다. 식사는 집사가 문틈으로 밀어 넣어 주었다. 그녀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 아니라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 집의 모든 사람은 그의 편이거나 혹은 그의 노예였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창문은 방탄유리였고 열리지 않는 통유리 창이었다. 오직 환기를 위한 작은 틈만 열릴 뿐이었다. 나는 이대로 미쳐갈 것인가? 오민서처럼. 혹은 그녀가 미처 겪지 못한 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 나는 오민서가 아니다. 나는 김지연이다. 나는 내 헌책방의 먼지 냄새를 기억한다. 나는 내 딸 서우의 얼굴을 기억한다. 나는 살아야 했다. 나는 탈출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는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방 안에도 카메라는 있었다. 천장 모서리, 화재 경보기처럼 위장한 그 렌즈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탈출을 계획하는 모습조차 그는 지켜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연기했다. 나는 이틀 동안 침대에 누워 울기만 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다. 절망에 빠진 여자, 모든 것을 포기한 인형처럼 보이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다시 완벽하게 차려입은 지적인 회장의 모습이었다. 휠체어가 부드럽게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몸은 좀 어때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마치 며칠 전 내 손목을 부러뜨릴 듯이 움켜쥐었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그가 쯧 하고 혀를 찼다. 아직도 화가 났군. 지연 씨,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민서처럼 나를 버릴까봐 두려웠다고. 그는 내 침대 곁으로 다가와 멍든 내 손목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냈다. 용서해요. 그가 말했다. 다시는 당신 몸에 손대지 않을게. 약속해. 대신 당신도 약속해줘요. 다시는 그 서재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는 도망칠 생각 같은 거 안 하겠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야지, 지연 씨.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알았어요. 좋아요. 그가 환하게 웃었다. 그럼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밥 먹읍시다. 내가 당신 좋아하는 죽을 준비하라고 했어. 그는 내가 방에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밖에서 기다렸다.
이것이 기회였다. 나는 그가 주는 관용을 이용해야 했다. 나는 순순히 그를 따라 1층 식당으로 내려갔다. 밥을 먹는 내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사업 이야기, 날씨 이야기 따위를 짓거렸다. 나는 영혼 없는 인형처럼 고개만 끄덕였다. 식사가 끝나고 그가 서재로 향하는 동안 나는 집사에게 말했다. 치아 좀 마시고 싶어요. 따뜻한 걸로. 집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다. 나도 그녀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다. 태미는 내가 주방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제지하지 않았다. 주방은 집사들의 공간이었으니까. 집사가 찬물을 끓이기 위해 등을 돌린 순간 나는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에 꽂힌 스마트폰을 낚아챘다. 그녀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스마트폰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사모님 하고 놀라 돌아섰을 때 나는 이미 주방 뒷문을 향해 뛰고 있었다. 여기 있어요? 나는 내 생에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었다. 정원사들이 드나드는 뒷문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 저택의 정원은 넓었다. 정문을 통과해야 했다. 사모님이 도망치신다. 집사의 비명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나는 맨발이었다. 차가운 정원의 돌바닥이 발을 찔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뛰면서 훔친 스마트폰의 잠금을 풀려 애썼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젠장. 그때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태민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웃고 있었다. 마치 덫에 걸린 쥐를 바라보는 고양이처럼 그가 무언가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았다. 끼익 하는 쇳소리와 함께 저택을 둘러싼 모든 담벼락 위에서 금속판 같은 것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었다. 정문도 닫히고 있었다. 나는 절망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스마트폰의 긴급 전화 버튼을 눌렀다. 그래, 긴급 전화는 잠금 화면에서도 걸 수 있다. 나는 경찰서 번호가 아니라 내가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번호, 내 딸 서우의 국제전화 번호를 눌렀다. 또르르르, 또르르르. 제발 받아라, 제발. 나는 정문을 향해 계속 뛰었다. 문이 거의 닫히고 있었다. 세호야, 신호가 갔다. 여보세요, 엄마?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서우야, 서우야, 구해줘. 엄마 좀 살려줘. 이 사람이 날 가뒀어. 그 사람이, 으악. 정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옆쪽 잔디밭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개였다. 그가 키우던 거대한 도베르만 2마리였다. 평소에는 우리 안에 갇혀있던 맹견들이었다. 개들이 내게 달려들어 팔과 다리를 물어뜯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엄마,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 스마트폰 너머로 딸아이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나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채 천천히 닫히는 정문 틈새로 마지막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그 희망 앞으로 태민의 전동 휠체어가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맹견들에게 손짓해 내게서 떨어지게 했다. 개들은 순종적으로 물러나 으르렁거렸다. 그는 내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워들었다. 화면에는 서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서우양?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아저씨? 아저씨, 우리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서우양.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태미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또 발작을 일으키셔서 요즘 약을 잘 안 드시더니 정원의 개들을 보고 놀라서 넘어지셨어. 지금 의사 불렀으니 걱정 말거라. 거짓말, 거짓말 마요. 엄마가 살려달라고 했어. 당신이 가뒀다고. 서우양. 그의 목소리가 엄격해졌다. 어머니가 너에게 얼마나 의존하는지 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는 정상이 아니야.
의사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 당분간은 엄마한테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다. 치료에 방해가 돼. 알겠니? 착한 딸이지. 그는 딸아이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폰을 내던지고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주 어리석었어, 지연 씨. 그가 쯧 하고 혀를 차는 소리가 맹견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사이로 선명하게 들려왔다. 나는 다시 그 집으로 끌려 들어왔다. 피, 냄새와 흙먼지로 뒤덮인 채. 하지만 내가 끌려간 곳은 2층의 화려한 내 침실이 아니었다. 별채, 평소에는 창고로 쓰이는 듯한 지하로 이어진 방이었다. 그곳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화장실이 전부였다. 창문은 없었고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개가 물어뜯은 상처는 끔찍했다. 살점이 찢겨나가고 피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고통과 공포, 그리고 지독한 항의 속에서 의식을 잃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낯선 남자가 내 팔에 주사를 놓고 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였다. 강태민이 휠체어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깨어났군. 의사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상처는 봉합했습니다. 광견병 주사도 또 놓았고요. 하지만 환자분의 정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무슨? 나는 쉰 목소리로 항의하려 했다. 약물 때문인지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김지연 씨. 의사가 내 눈을 들여다보며 펜 라이트를 비췄다. 남편분을 살인자라고 부르며 극도의 공격성을 보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심각한 피해 망상과 편집성 인격 장애 증상이 보입니다. 이 자도 한패였다. 아니야. 저 사람이 날 가뒀어. 오민서. 그 여자를 내 말은 약물에 뭉개져 횡설수설처럼 들렸다. 보시다시피 의사가 태민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자극에 매우 민감하고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안정제와 항정신병 약물 투여가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이곳에서 격리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태민이 지극히 슬프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제 아내입니다. 어떻게든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려주십시오. 의사가 나가고 방 안에는 태민과 나 단둘만 남았다. 그는 휠체어를 내 침대 곁으로 움직였다. 이제 알겠어요, 지연 씨? 그가 내 뺨을 상처 없는 쪽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나는 고개를 저어 피했다. 당신은 이제 공식적으로 아픈 사람이야. 내가 당신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거지. 당신이 소리를 지를수록 발버둥 칠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더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그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나는 돈 많고 장애가 있는 남편을 등쳐먹으려다. 혹은 그의 과거 트라우마를 건드려 정신이 나가버린 불쌍하고 불안정한 아내가 되었다. 그날부터 나의 치료가 시작되었다. 매일 2번 간호사가 들어와 내게 주사를 놓았다. 약물은 나를 늪속으로 끌어당겼다. 몽롱하고 무기력했다.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었다. 상처의 고통과 약 기운이 뒤섞여 나는 하루 종일 잠과 악몽 사이를 오갔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태민이 휴대폰을 들고 내게 왔다. 화면에는 서우의 얼굴이 떠 있었다. 딸이 당신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해. 안심시켜줘야지. 당신 괜찮다고. 그가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내 입가에 가져다 댔다. 엄마 괜찮아? 딸아이의 목소리였다. 불안감과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 나의 마지막 희망. 나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약 기운을 떨쳐내려 안간힘을 썼다. 세우야, 또멍. 저 사람이, 하지만 내 혀는 마비된 것처럼 꼬였고 목소리는 갈라져 알아들을 수 없었다. 엄마? 뭐라고? 엄마, 약 먹었어.
왜, 왜 그렇게 말해? 화면 속 딸아이의 눈이 흔들렸다. 의심이 아니라 실망과 혼란으로 태민이 휴대폰을 다시 가져갔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봤지, 서우야. 지금은 엄마가 안정이 필요해. 의사 선생님이 자극 주면 안 된다고 하셨어. 당분간은 아빠가 잘 돌볼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가 다시 건강해지시면 그때 다시 통화하자. 그가 전화를 끊었다. 딸아이의 얼굴이 사라진 화면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내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졌다. 나는 절망했다. 이 지하 감옥에서 약물에 취해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갈 것이다. 오민서보다 더 비참하게 나는 며칠을 더 그렇게 짐승처럼 보냈다. 울고 소리 지르고 약에 취해 잠들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문득 오민서의 다이어리 마지막 장이 떠올랐다. 나는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내일 아침 그가 회사에 간 사이 떠날 것이다. 오민서는 감정적이었다. 그녀는 분노했고 두려워했고 그래서 도망쳤다. 그리고 실패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분노했고 서재에 뛰어들었고 맨발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완벽하게 실패했다. 태미는 나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 나의 분노, 나의 공포, 나의 저항. 그것이 그가 나를 미친 여자로 만드는 완벽한 증거가 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감정을 죽여야 한다. 그날 저녁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들어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얌전히 팔을 내밀었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이 나를 보러 왔을 때 나는 침대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태민 씨, 그가 놀란 듯 멈춰섰다.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텅 빈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내가 아팠나 봐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헌책방의 먼지 같은 여자였죠.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줬는데 내가 감히 당신을 의심했어요. 나는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뜨겁지 않았다. 차갑고 계산된 눈물이었다. 용서해 줘요. 제발. 나 다시 2층으로 올라가게 해줘요. 여기서 더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당신 말 잘 들을게요. 정말이에요.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그의 휠체어 앞으로 기어갔다. 그리고 그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그래야지, 지연 씨. 그의 목소리는 만족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아팠던 거야.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내가 고쳐줄게. 내가 당신을 완벽하게 고쳐줄게. 그는 내가 완벽하게 길들었다고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나는 길든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전쟁의 방식을 바꾼 것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저항하는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순종을 연기하는 생존자다. 나는 이 완벽한 감옥 속에서 그의 완벽한 인형을 연기하며 기다릴 것이다. 그가 방심하는 단 한 번의 순간을, 오민서가 찾지 못했던 그 단 하나의 균열을. 내 절망은 죽지 않았다. 그것은 차가운 얼음이 되어 내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복수의 칼날을 벼리기 시작했다. 은 지하 감옥과 지상의 화려한 저택에서 다르게 흘러갔다. 지하에서의 하루는 1년 같았고 지상에서의 한 달은 하루처럼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6달이 지났다. 나는 다시 2층에 내 방을 되찾았다. 나의 완벽한 순종은 강태민을 만족시켰다. 나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연기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저항하지 않았다. 그가 주는 약을 꼬박꼬박 받아먹었다. 물론 처음 며칠만 그랬다.
나는 곧 그 약을 혀 밑에 숨겼다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법을 터득했다. 그는 내가 약 기운에 몽롱해져 있기를 바랐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맑은 정신으로 버텨냈다. 나는 그에게 미소 지었다. 아침마다 그의 넥타이를 메어주고 저녁에는 그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을 산책했다. 나는 그의 치료가 성공한 완벽하게 길든 아내의 표본이 되었다. 그는 나의 순종에 만족했고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다시 총애했다. 그는 나를 사교 모임에 데리고 나갔다. 제 아내 지연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한동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제 사랑으로 완벽하게 이겨냈지요. 사람들은 나를 동정의 눈으로 그리고 그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내의 정신병까지 감싸 안은 휠체어를 탄 위대한 사업가. 그것이 세상이 그를 보는 시선이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완벽한 인형처럼 미소 지었다. 오늘 우리는 저택에서 거대한 자선 파티를 열었다. 1년 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할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정원을 가득 메웠다. 나는 파티가 시작되기 직전 일장의 그 욕실, 대리석으로 마감된 그 차가운 공간에 서 있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손목에 새로운 멍을 내려다보았다. 연보라색. 일주일 전 내가 정원사와 다시 한번 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정원사는 60대의 늙은 남자였지만 그의 병적인 질투는 나이를 가리지 않았다. 나는 능숙하게 컨실러로 그 흔적을 감췄다. 7개월 전 그에게 처음 잡혔던 그날의 멍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통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증거이자 나의 연기가 아직 완벽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지연 씨, 아직이야? 문 밖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1년 전 그날과 똑같은 목소리였다. 금방 나가요. 나는 거울 속의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다. 텅 비어 있던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차가운 얼음장 같은 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욕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내게 쏟아졌다. 나는 가장 우아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휠체어에 앉은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내 손을 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완벽한 부부의 모습이었다. 오늘 정말 아름다워, 지연 씨.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드디어 완벽해졌어. 나는 그에게 미소로 화답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나는 그에게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했다. 그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화장실이 아닌 1층의 작은 창고 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집사의 휴게실로 쓰이는 곳이었다. 나는 몇 달간 그녀가 스마트폰을 어디에 두는지 정확히 파악해 두었다. 나는 그녀의 폰을 집어들었다. 잠금 패턴은 그녀의 생일. 이미 알아낸 지 오래였다. 나는 메시지 앱을 열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내가 몰래 모아온 것들을 전송하기 시작했다. 나의 탈출 계획은 육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민서가 실패했던 방식이었다. 나의 탈출은 기록이었다. 나는 그의 광기를 기록했다. 그가 내게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나를 협박하는 목소리를 녹음했다. 그가 나를 오민서라고 부르는 순간들을 나는 내 몸에 남은 멍 자국들을 매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내가 숨겨두었던 오민서의 다이어리. 나는 그것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나는 이 모든 파일들을 암호화하여 단 한 사람에게 꾸준히 보내고 있었다. 나의 딸 서우에게 처음 몇 번. 서우는 혼란스러워했다. 태민이 보낸 정신과 진단서와 내가 보낸 증거 사이에서. 하지만 딸아이는 나를 믿기 시작했다. 딸아이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나는 마지막 녹음 파일을 전송했다. 10분 전 그가 내게 속삭였던 그 말.
드디어 완벽해졌어. 전송 완료. 나는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스마트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화려한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나는 다시 그의 곁에 섰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웃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다시 잡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농담인 줄 알았다. 나는 1년 전에 그날을 떠올렸다. 알고 보니 내가 바로 그 농담이었다. 나는 재벌 총재를 주었지만 나 자신을 잃었다. 하지만 이 농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인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완벽한 인형이 방금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조종하던 모든 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을. 나는 그와 함께 사람들을 향해 웃었다. 내일 아침 경찰이 이 철문을 두드릴 것이다. 혹은 그가 나를 먼저 죽일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나는 더 이상 헌책방의 눅눅한 먼지 속에 갇혀있던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나 자신을 되찾았다. 나의 비극은 그렇게 끝을 맺고 있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거대한 욕실은 언제나 서늘한 한기를 품고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값비싼 실크 드레스 위로 드러난 내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연보라색. 멍은 꼭 며칠 전 실수로 부딪힌 가구 모서리처럼 옅은 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능숙하게 컨실러를 덜어 톡톡 두드려가며 그 흔적을 감췄다.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아도 괜찮았다. 어차피 그는 내 피부의 결점보다는 그 위에 얹힐 보석의 광채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다. 값비싼 화장품으로 공들여 빚어낸 피부,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텅 빈 눈동자.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윙. 그의 전동 휠체어 소리였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가볍게 내려앉았다. 지연 씨 아직이야?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꿀처럼 다정했다. 내 남편 강태민. 오늘 저녁 식사에 할 주얼리는 내가 골라두었어. 빨리 나오지. 나는 숨을 짧게 들이마셨다. 금방 나가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나는 거울 속의 낯선 여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48세의 김지연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일 뿐이다. 불과 1년 전에 나는 서울의 낡은 동네에서 먼지 쌓인 헌책방을 지키던 곧 유통기한이 다 될 것 같은 여자에 불과했다.